어떻게 하면 당을 황교안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내 분란 일으키지 말고 뒤에서 안에서 총 쏘는 짓 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공천혁명 제대로 잘 기획해가지고 정당 지지율을 올릴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야 당도 살고 후보도 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공감이 가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보는데, 사실 웃음이 드는 게요. 일단 황교안 대표님 될 때부터 늘 말씀하시는 게 빅센트로 보수통합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나경원 대표도 유승민 씨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또 언급을 하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 진짜 끔찍스러운 게 언론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안에서 우공당하고 하여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게 도저히 지금 말씀하시는 100% 모르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은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박한 사람도 아니다. 이분이 정치 입문한 동기가 개인적인 영리, 이 영달 이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먼저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신군부가 들어와서 전 정권인 박정희 정권을 지우기를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이런 정말 처절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 입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정치 입문할 때 1998년에 정치 입문할 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까지 그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 기간,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극적으로 이 인식이 전환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 벌어지냐면, 좌파들과 언론들이 집요하게 5.16 군사혁명이냐 쿠데타냐, 10월 유신 잘했냐 못했냐, 그 다음에 이 인혁당 사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한 2달 이상을 공격을 했을 때예요. 그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10월경인데요. 2012년 10월경에 오랜 고민 끝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그리고 인혁당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세 가지 일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그 딸이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함으로써, 그때를 계기로 박근혜라는 사람은 박정희의 딸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딸의 자리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박근혜 후보가 했던 얘기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가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뭘까? 아버지가 꿈꿨던 것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행복국가론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때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발에서부터 끝까지가 다 이렇게 공적인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과 역사의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개 소수정파의 그 개파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예? 자유파 국민들한테 여러분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모이세요. 한국당은 저를 해코지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참으로 천박한 정치 세력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좌파 폭정에 저항해서 용감하게 투쟁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 우리 공화당이 보이는 천박한 행태까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설명하건 저는 평론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그런 정파 정치에 매몰될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된다. 지켜보시면 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제가 이 총선을 승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당 당원이면 여러분들의 대표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실제로 황교안이라는 사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정치에 들어온 게 이제 6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이 사람이 직업적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슨 스토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있어도 별로 정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갑자기 색소폰 보니까 이게 웬 색소폰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황교안 대표는 고등학교, 아마 중학교 때부터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취미생활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걸 이제 배려해서 그때부터 유일한 취미생활로 색소폰을 불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프로 수준이에요. 아마 어디 연주회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쭉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그걸 내놓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어디 기관이나 뭐 이런데 어려운 분들 이런데 가서 말하자면 재능 기부하듯이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뭐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정치권 입문하고 이러면서 그마저도 잡을 기회가 없었겠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아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하니까 뭐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숫대거든요. 좀 샤이해요. 예, 내성적이고 그런 대목에서는. 예, 그런데 실무자가 그렇게 기획해서 오니까 뭐 내 생각보다는 뭐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을 따라주는 게 맞겠다 해서 들었다가 요건 황교안 대표가 혼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지. 이 시국에 무슨 색소폰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김대중이 4번째 도전해서 간신히 대통령 됐어요. 네, 3번째까지는 뭐 게임이 안 되고 4번째 도전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김대중은 뭐까지 한 줄 아세요? DJ DOC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하고 같이 춤까지 췄어요. 그리고 그거를 홍보 영상으로 찍어갖고 맨날 돌렸어요. 그걸 뉴 DJ 플랜이라고 했어요. DJ가 그동안 전부 막 강성이고 좌파로만 알려졌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저도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뭐 이거를 DJ DOC라는 그 젊은 이 악동 같은 그룹들하고 같이 춤까지 춤하면서 했어요. 그거 DJ가 하고 싶어 했겠어요? 캠프에서 시키니까 했지. 그렇게 시키는 모든 걸 다 소화시켜 가면서 마지막 도전에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DJ의 그 DJ DOC와 춤을 춘 그 장면을 가지고 이 판에 무슨 춤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DJ 대단하다. 어떻게 이 나이에 젊은 악동 같은 이 아이돌 그룹하고 춤까지 추냐. 오직 권력 의지가 강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때 전부 다 긍정적 평가들을 했어요. 평론가들까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도. 그럼 왜 황교안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색소폰 한번 불었다. 이게
스토리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시간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전문가의 아주 임팩트한 이런 어떤 작업들이 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들어먹을 욕, 사실은 야 뭐 대단하네라는 얘기를 들을 대목에서까지 욕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대중과 비교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언론을 유튜브 빼놓고는 다 좌파들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보수 정권, 우파 정권 때도 언론이 이 정도로 우파 정권에 딱 종속된 적은 없어요. 언론은 언론이었지. 정권 눈치는 봤지만, 혹시 세무조사 안 나올까 그러고, 봤지만, 그래도 언론은 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근혜 정권 때 홍보수석이던 이정현이가 사정을 하잖아요. KBS에다가. 꼭 세부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수습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심사 탐사보도 다 좋은데, 우선 수습 좀 하게, 좀 숨 좀 돌리게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한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직권남용으로 지금 사법 처리 당한 거예요. KBS조차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사정을 할 대상이지, 이래라 저래라 감히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유튜브 빼놓고 모든 언론이 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노조 위원장 하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보다도 더 강성해요. 그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 언론들 입장에서도 이 언론이 객관적으로 뭘 보도하고 뭐 이런 건 이미 지났고요. 이 언론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 2년 반 동안 자기들이 권력 행세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 다시 우파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한 나쁜 짓들이 드러나서 자기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출발이 됐던 폭로도 언론이 한 거예요. 민주당은 그 언론이 그렇게 판을 짜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언론 입장에서는 자유파가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겨서 집권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 눈에는 이렇게 보이죠. 자유파에 황교안 말고 누가 더 있냐. 황교안만 끌어내리면 자유파는 끝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른바 기승전 황교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이 무슨 소리를 해도 트집을 잡고 왜곡하고 비아냥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언론의 실태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유튜브에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맞싸우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죠. 아무리 유튜브가 이 구독자 숫자가 많고 해도 아니 24시간 떠들어대고 그림 보여주는 저 수십 개의 주류 언론하고 유튜브가 제대로 된 1대1 맞짱 뜨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 지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유튜브 말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상파, 종편, 신문, 잡지 이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황교안을 공격하고 한국당을 공격하고 자유파를 공격하는 프레임 속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한국당을 지금 바라보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황교안 대표를 내리 깎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뭔가 황교안 대표를 좀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걸 느꼈어요. 한국당 내부가 문제가 크지 않다. 그리고 김태용 의원님이 삼선 이상, 영남권 이런 분들은 자진 편안하게 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실천을 해도
인사사동을 좀 떨어뜨리지 않나 싶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세력이 있지 않나. 알겠어요. 그것도. 네. 인천에서 오셨어요? 네. 그래요. 여기 장재수 위원장 잠깐 좀 나오세요. 당내 질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뭐 당내를 아나. 저는 지금껏 당원 어느 당이든 당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당을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관찰은 하지만 진짜 속사정은 잘 모르는데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밖에서 공격하는 좌파들보다 안에서 등 뒤에서 칼찌르는 이 내부 총질하는 이 한국당 내부의 그 세력들이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시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이번에 그 박찬주 대장님 그것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조용태 최고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내부 총질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딴 것도 있나요?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무슨 층층권으로만 뭐 풀지니까 선거. 아 그래요. 조선일보가 그림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기획단 구성 뭐 이런 거. 그런데 내부에서 정보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제가 고성국 TV에 출연했을 때도 박사님이 이제 그 한기환 대표님 점수를 얼마를 줄 거냐 그런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당의 대표이시고 내년 전쟁의 이제 최고 장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100점 이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도 저희 당은 뭐 내부 몇 분은 그렇게 하시지만 많은 당협위원장이나 그 당원분들은 한기환 대표를 위시로 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 총질은 이렇게 심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뭐 당협위원장으로서 내년 선거 준비하지만 한기환 대표님의 그 리더십을 충분히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고맙습니다. 현재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이게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좌파들이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그리고 똑같은 거를 당 내부의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국민들이 듣기에 어느 쪽이 더 솔깃해 들릴까요? 불안해요. 예, 국민들이 듣기에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한교안이죠. 예, 그거는 내부에서 욕할 때 더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한교안 공격하면 맨날 공격하던 거니까. 서로 진영이 다르니까 뭐 공격하는 거니까 보다 이렇게 되지만 갑자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한국당 안에서 뭐 황교안을 공격한다, 홍준표가 막 공격한다 이러면 야 이게 황교안이 진짜 문제가 있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좌파들이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것보다 한국당 안에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언론이 더 크게 써줍니다. 더 많이 보니까, 더 호기심을 갖고 보니까, 더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홍준표,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 얘기합시다. 그럼 홍준표는 자기가 문재인을 비판할 때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요? 황교안을 공격할 때 언론이 더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홍준표는 어쨌든 한국당이니까 한국당에 문재인 공격하는 게 뭐 새로울 게 없잖아요. 홍준표만 공격하나? 다 공격하지. 그런데 한국당 안에 있으면서 황교안을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공격하니까 언론이 얼마나 반겼어요. 그럼 이거를 홍준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그러면 홍준표는 신문에 나가고 싶으면, 방송에 나가고 싶으면 누굴 공격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언론이 시청률 중심으로 이렇게 뉴스를 생산하는 그 메커니즘을 홍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언론 이용하고 언론은 홍준표 이용하고. 그래서 언론이 황교안 까고 싶을 때는 홍준표한테 인터뷰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죠.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유시민이랑 무슨 갑자기 유튜브를 뭘 토론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노이즈 마케팅하고 시청률도 올리고 그 사이에 자기 한 번 더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천박한 자기 정치 아닙니까? 예? 자유파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얼마나 죽을 똥을 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죽을 똥 살 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 가거나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버텨낸 게 여긴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 정치하겠다고 그나마 의지할 게 황교안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황교안 욕하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홍준표가 뭐라 그러면 다 또 이 사람 왜 이래 그러고 화를 내고 지나가실 게 아니라 언론과 좌파와 홍준표 같은 내부 총질하는 자들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공생하고 서로를 밀고 당기고 하는 이 구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예. 야, 진짜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질문 계속 받네. 야, 대단한 당협이십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카렌자입니다. 네. 무슨 박사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내년에 총선을 이기려면은 네. 혁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을 때 네. 그 부작용이 얼마만큼 있을까?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 하기 나름이에요. 부작용이 엄청 클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걸로 정리될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엄청 컸던 때가 언제냐면요. 그 YS 때 JP 세력을 쳐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JP가 팽당했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북까지 석권해갖고서 50석 넘는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JP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한 거지만 YS 입장에서는 그 잘못 쳐냈다가 정말 혼이 난 거죠. 예. 반면에 이해창 때 2004년입니다. 2004년이니까 이해창 총재 때입니다. 그때 그 선거를 하는데 공천혁명을 하는데 당시에 최병렬 대표를 비롯해서 한 20명이 불출마 선언 릴레이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원로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공천을 해서 사람들을 좀 바꾸니까 누구 하나 반발을 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싹 잘 깨끗하게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두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당 지도부, 지금은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했지만 별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불과 몇 명 교체했다가 이게 막 분란이 일어나갖고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좀 대대적인 이 공천혁명을 하면서도 후유증은 없었으면 좋겠죠. 예, 그걸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이건 황교안 대표나 당 지도부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의 명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물러나는 사람도 대의를 위해서 물러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국민들 공천에 잘린 다음에 지역구 가서 지역구 국민들을 만나 이 체면이 안 서요. 응? 얼마나 못났으면 그래. 현역 국회의원이 잘리고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의 명분을 딱 제시해 줘요. 당이 또는 당 대표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딱 거역하고 딱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잖아요.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진들부터 용퇴하고 뭐 이렇게 쭉 명분을 세워나가면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명분 하나 갖고 밀어붙이면 반발해요. 그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가슴 열어놓고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당대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를테면 자, 뭐 4선, 5선, 3선 국회의원이고 나이도 뭐 60대 중반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이제 당신 그만두고 집에 가라. 통보받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세워도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요? 아니 나 왜 나야? 이러고 버티지. 나 무소속 출마할 거야. 너네 까불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당에서 사무처 직원이 가서 또는 무슨 사무총장이 가서 무슨 저기 공심위원회 무슨 뭐 잘 모르는 교수위원이 와갖고 말이죠. 이게 선우가 이렇고 뭐 이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손잡고 울고 우리 다음에 꼭 같이 갑시다. 우리 대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거 할 자신이 없으면 공천혁명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해서 공천혁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인간적 예우를 다 해서 대의 명분을 대외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승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현역 의원을 교체를 했어. 그래놓고 공천 발표를 했는데 야 저런 사람 공천하려고 그래 그 삼선 의원을 내렸냐? 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게 자리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을 공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3선, 4선 했던 중진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잘 들어서 그 사람이 저 정도면 뭐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가 잘 갖춰주면 대대적인 공천혁명을 해도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이거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자, 일단 제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보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바람이에요. 바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공천혁명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또는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의 자유파 국민들이 만들어내면 그때는 황교안 대표조차도 그 바람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람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바람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다니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 중에는 제가 미리 예고할게요. 예. 한국당 112명 국회의원 중에 제 기준으로 절대 공천받아서는 안 될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명단 발표를 적당한 시점에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명단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 적시하려고. 예. 그리고 억울하면 나랑 토론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 밑에서부터 공천혁명을 통한 총선 압승, 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공천혁명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끝없이 해도 좋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8시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저 한 분 마저 받고 마무리 할게요. 예. 진짜 아쉬우면 지금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그러면 예, 두 분 질문을 같이 받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고 박사님 많이 존경하고요. 유튜브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당원은 아닌데 왔고요. 이번에 그 박찬주 대장님을 공천 1월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많이 이렇게 곤란해가지고 오늘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공천 1월을
하는데 영입하는데 왜 최고위원하고 언론을 안 하셨는지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 네. 이제 여기. 예. 저 광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여쭙고 좀 얘기 좀 들었으면 하는 얘기는 많은 분들의 그 얘기 속에서 답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도 이제 그 한 3년 동안 이 탄핵 이후에 그 광화문 쪽을 이제 매주 나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이제 참 그 좌파의 정권에서 이제 부서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참 포기의 어떤 그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이제 저 뒤에 이제 그 여자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불안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도 이제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의 그 조직에서 김무성이라는 존재에 이게 좀 강하잖아요. 네. 그것이 과연 우리 그 황교안 대표께서 그것을 갖다 잠재우고 지금 그 아까도 이제 공천의 그 혁명을 갖다 일으킨다고 했는데 가히 그것을 잠재우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저기 그 김무성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뭐 그 밑에 뭐 그 개보원들 뭐 그 얘기할 거고 김무성을 얘기할게요. 김무성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유승민과 함께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탄핵은 국회에서부터 의견이 안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반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 김무성이 행복해 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행복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는데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문재인이가 그래도 박근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은 지금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탄핵을 앞장섰지만 그 후에 문재인과 같은 이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김무성부터 지금 2년 반 전에 자기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는가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김무성부터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국회의원 한 30-40명이 바른정당으로 같이 갔다가 같이 들어왔다가 막 이러니까 굉장한 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의명분이고 깃발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없어요. 예. 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세력이라고 보면 야 공천혁명 하는데 현역의원 30명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가 되지만 이미 그 지난 2년여 동안의 과정에서 김무성부터 내가 진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저는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뭘 항거하거나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정치판에서는 저는 이거는 김무성 세력은 세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꾸 이제 바깥에서 자꾸 김무성 세력을 크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게 이미 1년 전에 원내대표 선거 때 그대로 확인됐어요. 나경원 말이에요. 나경원은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경원은 계보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경원이 김무성계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김학용을 더블스코어 차이로 이겨버리잖아요. 김무성이 제대로 세력으로 활동을 했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학용, 김무성이 그래서 김무성은 그때 그 선거 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아주 확신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더블스코어를 잘 놓쳤어요. 김무성 세력의 실체는 1년 전에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세력 겁니다. 그럼 홍준표는 어떠냐? 홍준표는 세력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홍준표 계보였다고 알려져 있던 그 경남의 윤한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홍준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내가 다음 주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당 안에는 그러면 친박이 있습니까? 친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당에 친박도 친이도 김무성계도 홍준표계도 없는데요. 있다면 그냥 친환계가 있는 거예요. 친환교환계가 있는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지나친 만큼 공식 조직으로만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른바 사조직, 비선조직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당에서도 죽으나 사나 좋으나 싫으나 그냥 당직 중심으로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그다음에 전략기획본부장 이런 이 공식 라인에 있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어쨌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황교안한테 계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당의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저는 약점보다는 강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까지의 구태정치, 낡은 정치에서는 계보가 없으면 이게 무슨 정치냐 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우선 대표부터 자기 계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었던 계보도 지금 거의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공천 과정만 잘 관리하면 한국당은 옛날에 보던 계보 정치 수준의 정당과는 다른 정당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아까 저기서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뭐였죠? 그래요. 황교안 대표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입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지난번에 한두 달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국종 교수 그냥 언론에 그냥 나오는 바람에 사실 될 것도 잘 안 되고 또 그 사람 바로 거부해버리고 부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입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언론에 이게 노출이 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고 또 본인들도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말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야, 너 왜 갑자기 한국당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전화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 굳게 먹고 한번 해볼까 하고 했던 사람도 주위에서부터 막 말리면 다시 주춤주춤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영입은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되게 비밀로 붙여요. 비밀로 붙여. 그런데 최고위원한테 사전에 알렸으면 그게 비밀이 유지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잘 안 돼요, 정치판이. 예, 그게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좋은 뜻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 영입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들은 최고위원이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한다니까? 자기가 당신 내가 알아보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 전화 한 통화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위원들한테 제대로 정식으로 회의 열고 추임받고 하는 과정을 밟기 전에 비밀리에 작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 대목은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팩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정당에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아주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아주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몇 사람은 알 수밖에 없어요.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경우에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함구합니다. 하고 공식 의결 과정을 거치기 직전까지 이렇게 좀 하거든요. 전 이번에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요. 지금 박찬주 대장이 그 기자회견을 개인 자격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할 필요도 없는
뭐 삼천교육대 뭐 그것도 뭐 임무식이니까 그게 무슨 상대가 됩니까?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박찬주 대장이 그냥 모질게 막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감정이 격앙돼서 그 임무식이 그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다가 그냥 삼천교육대까지 확 나가버린 거예요. 뭐 어쨌든 잘못했지, 실수지. 지금 이 판에 삼천교육대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걸 하는 바람에 이제 진짜 영입 자체가 이제 어려워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반대가 있어서 보류했으면 관리했어야죠. 그리고 기자회견 하겠다 그랬으면 무슨 내용을 할 거냐 이거 최소한 사전에 확인하고 지금 그거는 우리 정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타이밍을 좀 주는 게 좋겠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어요. 한국당은.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영입 자체는 좀 어려워졌지만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그게 최고위원들이 거부 안 했으면 기자회견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요번에 영입된 사람들이 8명, 요번에 발표된 사람은 8명인데 그 중에 기자회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박찬주 대장은 아니 왜 나를 거부하지? 내가 아직도 갑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또 내 처가 무슨 갑질로 무슨 재판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모양인데 그럼 내가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지만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를 안 했으면 박찬주 대장이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서 다담밥에 이게 콧바뜨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이 집단행동은 박찬주 대장의 부적절한 언행과는 별도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단기강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냐? 여러분들이 다 한국당 당원이시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한국당은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 따로 뽑아서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의 위상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당 대표의 그 지도력을 대폭 강화시킨 당원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 대표는 최고위원들하고 회의는 같이 하는데 뭘 하냐?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협의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듣겠지만 결론은 누가 내리냐? 최고위원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당 대표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예요. 왜? 위기 시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표결하고 이렇게 중구난방하다 보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잘 안 되니 당대표에게 최고위원과는 다른 정권을 줘야 된다. 이런 당원들의 총의가 모여져서 지금의 당원 당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황교안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하거나 또는 사전에 알려주거나 하면 되지 이들과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표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당대표의 독점적 권한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다른 평화 시에는 어떤 체제를 갖느냐? 순수 집단지도 체제. 이건 뭐냐면 다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뽑아요. 그 중에 득표를 제일 많이 하면 대표 최고위원. 두 번째부터 최고위원이에요. 그게 김무성 때 지도 방식이에요. 그때 김무성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김무성도 나가고 서청원도 나가고 여러 사람 나갔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무성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이 대표 최고위원인데 줄여서 대표 이랬던 거예요. 서청원이 2등 최고위원이니까 그냥 최고위원 이렇게 불렸던 거거든요. 이것은 대표를 따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집단지도 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아니라 합의해야 돼요. 모든 사안을 대표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같은 자격을 갖춘 최고위원들이고 당신은 그 중에서 1등 하실 분이기 때문에 회의만 진행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합의해서 결정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삐그덕삐그덕하고 이제 논란들이 많았던 거지. 그때 그 순수 집단지도 체제를 문제점을 극복해서 전투 시에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로 당원 단계를 바꾸고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거거든.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든지 또는 당내 소통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한국당의 당권, 한국당의 지도부의 조직 원리를 잘 몰라서 하는 무식한 얘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전에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재 영입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보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해서 거부를 했다? 이 최고위원들의 잘못된 행태는 당원 당규상 징계받아 마땅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답변한 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짧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선거 때 그 중간층 표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파 한국당 지지자들이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선거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자유파나 좌파나 이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이 이제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공천혁명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차기 대권 주자인 황교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라고 심판 구도도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그래야 돼요. 자, 선거 전체판으로 볼 때 이 중도층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확실한 우리 지역, 우리 편, 확실한 우리 표 같은 확실한 우리 지역이 영남이죠. 예, 제가 10월까지 10월 한 달 동안에만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 이 영남 지역을 제가 한 20번 내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생방송하는 사람인데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게 부울경 지역이 낙동강 벨트가 막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녀보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좌파 입장에서는 자기 고정 기반인 호남, 여기는 뭐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선거 때 중도층과 같은 지역이 이제 남죠. 그게 중부권과 수도권이죠. 네, 중부권과 수도권입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 한국당이 과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좌파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다녀본 느낌으로는 부울경과 TK는 완전 석권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는 과반이 안 돼요. 그것만 갖고서는 과반이 안 되고, 충청권도, 강원도, 충청북도 해서 6대4로 한국당이 지금 유리합니다. 충청남도 대전은 5대5로 팽팽해요. 예. 그러니까 박찬주가 험지인 천안에 가서 자기가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가 험지예요. 아주 팽팽해요. 충청남도 특히 천안 쪽이 팽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오면, 서울로 오면 여기는 4대6으로 우리가 분리하죠. 원래 6개월 전에는 7대3으로 분리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8대2로 분리했어요. 근데 빠르게 민심이 변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도 6대4 분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5대5로만 만들면은 뭐 압승이다. 160석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중요한 전략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쪽으로 갈, 좌파한테 갈 것을 우리가 진짜 전략적으로 투구해서 우리 쪽으로 갖고 오면 저쪽 플러스 될 거 없애고 우리 쪽으로 하나 갖고 오니까 2의 효과가 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지역이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경기도 북부 지역은 우리가 대체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뭐 가양평이라든지 뭐 저기 포천이라든지 또는 뭐 파주 지난번에는 뺏겼지만 이번에 찾아오고 갖고 그러거든요. 서울도 강남 3구는 이제 거의 회복세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강동까지 강동과 양천까지 해볼만 해요. 예. 그래서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조금 더 선전을 해주면 150이냐 160이냐 결정된다.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안양의 심재철 무지무지 중요하다. 예? 평택의 원유철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성남 중원의 신상진이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4선 5선 한 중진 의원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그 나이에도 성남에 한 사람, 평택에 한 사람, 안양에 한 사람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 시흥이나 안산이나 또는 여기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과천이나 막 이렇게 되는 이 경기 남부벨트가요. 예, 여기가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당도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지역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집중적인 관심이 어떤 형태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막판에 이제 법정 선거일이 14일이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 때 하루에 13개에서 14개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카레이서를 운전사를 기용해서, 기사를 기용해서 그렇게 하다가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사고 나는 바람에 이춘상 비서관이 사망했잖아요. 아마 여성 대표도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더 해야 되겠죠. 그럼 14일 동안에 그러면 15군데를 하루에 15개 선거구를 그러면 뺑뺑이 돌린다고 칩시다. 예. 그래도 253개 간신히 잘 못 돌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가장 강력한 그 선거 이 표 흡입력이 있는 황교안 대표가 막상 법정 선거일에 딱 들어가서 14일 동안 하는데 253개 선거구를 다 한 번씩도 못 돌 정도로 이게 빡빡한 선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한 번 더 가냐 안 가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세모친지요. 이기면 우리한테 플러스 2 효과가 있을 지역. 지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아픈 지역. 그 마지막 박빙의 승부처. 이게 한 20군데 정도가 이제 추려져서 이 지역에 막판 딜 하듯이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 경기 남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 점에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어쨌든 이길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 세모친 지역으로 일단 들어가면 여기는 우리가 이기겠다 넉넉하게 하면 동그라미,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 X, 여기는 혼전 박빙이다 하면 세모. 이게 세모를 자꾸 줄여가는 거거든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세모였는데 야 여기는 우리가 좀 이긴 것 같아 하면 동그라미로 가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면 X로 보낸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선거 일주일 전까지 세모로 남아있으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양쪽 다. 저는 시흥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까지 세모로 남았다가 동그라미 같은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시간 많은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만 합시다. 장재철 화이팅! 화이팅! 자유한국당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사 사랑해요.